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지난 1주차 강의는 국방은 전쟁의 역사로서 전쟁과 관련된 아마 전반적인 강의가 진행되었다면, 이번 주 2주차 강의는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제1장 국가안보 전략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자 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말이 빠를 수도 있고 또한 말이 꼬이기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럼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안보 전략에서 첫 번째는 국가 이익과 국가 전략, 국가 전략의 상호 관계, 그 다음에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 한국의 국가 안보 전략의 현 주소와 개선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기에서는 인적, 물적, 정신적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하고 조정 및 통제해서 여기에는 어떤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 지도자의 어떤 비전과 보좌진의 전략 기획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국가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의 어떤 생존과 경제적 번영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국가적 생존과 경제적 번영에 총력을 기울여왔는데, 여기에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잘 살아보세 등의 어떤 구호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이러한 어떤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정의 주요 분야가 정치, 외교, 경제, 국방, 통일이라고 할 때 경제발전 우선 전략에 의해서 민주화 통일하는 국가이익이 경시되었으며, 경제와 다른 어떤 국장 분야의 상호 관련성은 적절한 주목을 받지 못한 시기가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의 국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에 대한 어떤 매진한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민주화라는 목표도 달성됐지만 압축적인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정치라든지 외교, 안보, 사회 모든 면에서 이 법치와 갈등적인 이러한 측면이 계속적으로 일어났고, 그것은 현재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국가 이익을, 우리가 이제 국가 전략에 세 가지가 요소가 있는데, 여기는 국가 이익, 환경, 자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가 이익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이익에 대해서 구영록 교수와 류치터른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영록 교수는 한 국가의 어떤 최종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하여 표현되는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구와 갈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류치터런 교수는 한 주권 국가가 다른 주권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인지하는 어떤 필요와 갈망이다라고 여기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이익은 주권 국가가 대내외적으로 인지하고 추구하는 가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보면 1970년대에 어떤 생존이나 번영, 민주, 국제 안정과 평화, 동맹관계 유지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의 생존은 건실하고 성장하는 경제고, 민주주의, 그다음에 안정적이고 안전한 세계, 튼튼하고 활력 있는 동맹 관계, 이런 것들을 국가 이익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짧게 이것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한국의 국가 이익은 어땠냐 하는 거죠. 한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확하게 규정한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헌법 전문가 1973년 국무회의 의결된 대한민국 국가 목표를 우리가 유추해서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에 국가를 보유하고 조국을 평화적 통일 또한 영구적 독립 보존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생활의 어떤 균등한 향상을 기하는 사회복지를 실현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선양하고 또한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이 국가 이익을 생존, 또 번영, 민주, 통일, 세계 평화 이것은 정치 발전 전략과 군사 발전 전략, 경제 발전 전략, 통일 전략 이런 것들과 우리가 또 연관돼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이러한 한국의 국가 이익으로서 국가안보전략서 우리가 2004년도 3일에 발간된 그 내용을 보면 자 국가안전보장이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보장하고 경제발전과 복리를 증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세계 평화와 인류 공용에 기여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 이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2004년 3월에 처음으로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한국의 여러 가지 국가 이익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1993년 국가 어떤 최고 가치로 인정되고 추구되었고 통일은 아직 북한이라는 어떤 위협적인 존재로 인해서 먼 장래의 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이익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어떤 정부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떤 차별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말하면 국가 지도자가 어떠한 정책,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정책들이 거기와 동일하게 어떤 면에서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경제 우선 정책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펴왔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국가 전략입니다. 이 국가 전략은 국가 이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국가 이익을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는 국가 이익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는가라는 이제 분석의 틀인데 이것은 아마 그림과 같이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국가 이익을 부분별로 정의하고 이제 국가 이익을 이렇게 부분별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각 부문별로 이익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부문별로 소요되는 비용은 어떠한지 평가하고 결국 이것은 총 어떤 면에서 보면 총이익과 여기에 따라서 총 비용의 차이 이 차이를 우리가 계산해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이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 전략의 우리가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전략의 체계는 전략은 목표와 자원을 연결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능력을 동원하고 조직하고 그 다음에 조정 통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정책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과 변화 유도를 위한 활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기관에 의한 어떤 결정된 미래의 행동 지침 또는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국가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에는 어떠한 체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전략, 국가전략, 세부전략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대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국가전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개 20년에서 50년을 앞을 내다보는 이러한 장기 전략으로서
국력의 모든 요소인 정치, 경제, 이념, 기술, 군사력 이런 것들을 동원하고 조직화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사용함으로써 뭘 하는 것이냐?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의 모든 정책을 인도하는 어떤 최상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우방 국가들과의 어떤 국력과 자원을 동원해서 조직화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국가가 국제 정치에서 추구할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가의 어떤 모든 수단인 정치력,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이념적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또한 사용을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전략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대전략의 국가전략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어떤 그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미래 세계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자, 유럽과 일본의 재건과 민주주의 확산을 통해서 이 소련에 대항하는 동맹을 형성하고 소련을 이 봉쇄하는 대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 봉쇄 전략은 전후 45년간 어떤 미국의 국제 전략의 핵심이 됐고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모든 분야에서 인도하는 어떤 전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후 등장한 어떤 대공영, 이 대동아 공영권 이런 전략이 있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20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으로 등장한 대동아 공영권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그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아시아 대륙에 대한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건 어떤 정치 표현이라고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 2020은 여기에서는 말레이시아 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1962년부터 우리가 96년까지 1에서부터 7차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7차에 거쳐서 경제를 부흥시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왔는데 그거 못지않게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나 국방이나 어떤 다른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어떤 균형적인 것을 이루어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많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고 이것이 사회의 갈등으로 또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잘 살아보세 이런 어떤 구호가 그 당시에는 정말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했기에 이런 구호가 나왔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의 잣대로 보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연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실수 이런 것들은 두 번 다시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교훈으로 우리가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략은 일명 국가 수준의 전략이라 의미이고 국가 전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략은 국가 전략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사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서는 이제 국가 전략에서 국가 의지는 구체적으로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든지 정치 엘리트의 조정 능력, 국민의 어떤 도덕적, 정신적 힘 이것을 포괄해서 국가 전략을 추구하는 의지로 전략적 목표는 어떤 지도자들의 전략 기획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 전략 기획의 능력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략 기획은 또 뭡니까? 전략 기획.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각 부문별 전략과 이 전략을 지평한 세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 기획의 우리가 속성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 기획의 속성은 어떤 것이 있냐면 국가 목표를 더욱 발전시키고 명료하게 만드는 우리가 작용을 하는 것이 국가 기획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국가의 어떤 대안적 미래를 인지하게 하고 비교시키는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국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변수를 발견하게 하고 그 변수의 영향력을
우리가 이해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또 있고, 또 다음에는 미래 창조를 가능하고 미래에 대처해 나가는 어떤 적절한 능력과 행동 계획을 발전시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취약성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느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전략기획의 우리가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략기획의 속성은 이러한 속성이 있지만 또한 이러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 전략기획은 실패하게 하는가라는 거죠. 자, 미래의 환경을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발생 가능할 수 있는 위기와 분쟁을 예결하지 못했을 때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갔네요. 미래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것에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나오질 않았지만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맨 처음에 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일어날 사건 모두에 대해서 포괄적인 고려를 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략기획의 목적을 잘못 인지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일관성만 유지한 채 유연한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는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읽었을 때 이러한 전략기획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국가전략입니다. 그러면 이런 국가전략에 영향을 주는 기본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반도, 즉 이 한반도의 어떤 지정학적 우리가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의지를 바꿀 수 없는 국가 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바꾸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교차하는 어떤 반도 지역으로 역사적인 정치적인 충돌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륙 세력, 우리가 대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륙이라고 할 때는 중국과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또 해양이죠. 해양 세성은 일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대륙과 해양 세력들이 이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늘 분쟁이 있었고, 우리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땅에서 전쟁을 해야 하는 이러한 요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이 약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강했을 때는 이 중국 세력, 즉 대륙 세력이 강했을 때는 한반도는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침략을 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해양 세력이 또 강했을 때는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해양 세력과 그다음에 대륙 세력,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적절한 힘의 균형을 유지시키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든지 일본, 러시아 이런 등과의 어떤 그 나라들과 균형적인 협력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분단입니다. 자, 우리 민족의 의지와는 다르게 미소 간의 어떤 분단 합의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남한은 민주주의 어떤 시장 경제를 채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 경제 체제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부존 자원의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자, 어떤 면에서는 북한 지역은 천연 자원이 풍부한 반면에 이 남한 지역에는 경제성 있는 이 지하 자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의 대외지향적 경제 발전 전략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천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외지향적인 경제 발전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 부족 문제는 우리의 어떤 국가 전략의 큰 제약 요소로 되고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출 위주의 어떤 경제를 지탱해 오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경제적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탱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치 문화상 타협하는 어떤 정신이 부족하다. 자, 우리 민족은 어떤 면에서는 민주 정치의 발달로 인해서 유교적 권위주의 정치 문화는 이제 많이 극복된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연이라든지 혈연, 학연에 얽힌 정치 문화, 그다음에 여야 간 혹은 이 보수와 진보 간의 타협과 양보가 없는 이런 대결로 인해서 지금 갈등이 많고 있죠. 지금도 현재도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력 낭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는 정치문화상 타협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는 이러한 자세가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국가 전략의 상호 관계에서 경제와 우리가 군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경제와 군사 두 분야를 처음부터 구분해서 발전시켰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GNP는 세계 경제의 약 50%를 차지했고 이것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군비 확장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군수 산업 분야는 국가의 어떤 철저한 보호, 이 국가의 철저한 보호와 지도하에서 육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력과 경제력이 어떤 최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어떤 군수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탈냉전 이후에서 거대한 군사비 투자는 대일본이라든지 대독일의 기술 경쟁에서 뒤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전 패망 이후 대동아 공영권,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동아 공영권에 어떤 일정 수정을 하고 경제 유지의 전략을 이제 펼쳤다는 거죠.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어땠냐 하면은 경제 발전 제일주의 전략에 몰두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잘 살아보세요.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이 구호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으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한 구호가 나왔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제일 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는 어땠냐면 미국에 의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발전으로 70년대 자주국방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요 병기의 국산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71년도에는 미국의 어떤 일방적 주한미군 철수 이후 어떤 주요 병기를 국산화라는 기치 아래 1973년에 미국의 국방기술을 도입해서 방위산업 자립화의 어떤 길을 이제 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해방 이후 50년간 정부가 경제 발전에 치중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 경제개발 부분에 대한 지출이 국방비 다음으로 계속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줄곧 정부 예산의 20% 이상이 93년, 그 다음에 2000년 우리가까지 보면 여기서 20% 이상에서 20%에서 26%를 우리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교육과 복지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교육과 복지 부분의 투자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행정고시 출신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고시 뭐 수석하고 뭐 성적이 좋으면 다 기획재정부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도 보면 거의 이 고시 출신자가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고 국방부에는 뭐 19%를 차지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뭐 더 마를 나이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나라 해방 이후 50년간 경제 발전에 치중한 결과 모든 것들이 경제 집중화 현상이 우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자원이 모두 투자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와 외교입니다. 정치와 외교. 자, 미국은 이 경제와 군사 두 분야를 처음부터 구분해서 발전시켰다 그랬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는 약 한 50%를 차지하고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군비 확장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군수 분야는 어떤 국가의 철저한 보호와 지도가 육성됐고 그래서 군사력과 경제력은 최강을 유지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여기에 또 복사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안보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제재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자, 미국의 안보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제재로는 여기에서 보면 자, 상대 국가가 자국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방 국가에게는 자국의 정책에 수용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거라는 신뢰를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국에게는
국가의 어떤 사활적 이익을 위해서 정부와 반드시 행동한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안보 정책의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길을 가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경제 제재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한번 보죠. 자, 미국의 경제 제재는 북한은 1950년 6.25 전쟁 때부터 미국 내 자산을 어떤 면에서 보면 동결하게 됐단 말이죠. 6.25 전쟁을 통해서 미국 내에 있던 모든 그 북한의 자산을 동결하게 됐고, 그다음에 1994년 10월에 이제 미 북한의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이제는 해제가 되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냐 하는 거죠. 여기서는 한국은 1975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주한미군이 철수가 되니까 71년도에 우리가 주한미군이 철수가 됐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핵무기 개발을 천명한 이후부터는 미국과 캐나다가 합동으로 해서 금융 제재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 핵무기를 천명한 이후에서 프랑스로부터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기로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가 여기에서 금융 제재를 시작하기에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군사와 군비 통제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을 통하지 않고 적의 군사적 능력과 의도를 약화시키는 것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동양의 손자병법에서 모공편에 보면 적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최선의 승리요. 다음은 적에 싸우려는 의지를 분쇄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을 하지 않고 적의 어떤 군사적 능력과 의도를 약화시키는 것이 여기에서는 군비 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 소련과 군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제로섬 게임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는 절대적인 안보를 추구하게 됩니다. 여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도 이제 같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무기의 무한 경쟁은 상호 공멸을 초래한다는 어떤 같은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1970년대 본격적인 이제 핵무기 감축을 목표로 군비 통제 협상을 이제 미소가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이제 1985년 10월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등장으로 해서 핵무기 감축을 위한 이제 군비 통제 일단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군비 어떤 면에서 군비 전략과 군비 통제 전략의 상호 긴밀한 관계를 현실화한 대표적인 우리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폐기를 시도한 어떤 미국의 대소 전략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소련이 1970년대 말에 동구권에 어떤 수백 개의 SS-20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하자 유럽의 어떤 동서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면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는 이러한 어떤 강경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련의 SS-20 미사일 에 대응할 어떤 면에서는 퍼싱2 미사일을 이제 유럽에 배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의 이제 배치함으로써 소련이 군축 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타진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퍼싱2 미사일의 배치와 더불어서 군사 전략을 구사했지만 중간에 소련이 이런 중거리 핵무기 협상에 감축 협상에 응해 오자 이제 군비 전략으로 전환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종국에는 군축 협상을 달성하려던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 통제와 국방은 긴밀한 관계를 가질 때 이 두 정책이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리가 사항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외교와 이제 군사입니다. 외교와 군사. 자, 한 국가가 이런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국과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행위를 우리가 안보 외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목적이란 적대적인 국가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어떤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타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또 군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탈냉전 시대 이후 국가 간의 관계가 이제 힘의 외계에서 어떻게 변해가냐 하면은 협상을 통한 외교로 이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 간의 어떤 군사적 적대 관계가 이제 해소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여기에는 어떤 전통적인 억제라든지 강압의 이런 강압 외교 등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효율성이 이제 있는 것들로 이제 감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안보 외교는 한미 동맹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 독립국가라면 의당 어떻게 되냐면 군사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인 어떤 결정권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병력이라든지 병력 규모라든지 또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응한 어떤 공격의 시기와 규모의 적정, 그다음에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미래 지역 국가들로부터 오는 어떤 군사적 위협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또한 자국의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쟁이냐 평화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결정권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국가라면 이러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안보 정책, 국가 안보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국가 이익과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외교와 군사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국방정책에서 우리가 이제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어떤 소개를 보면 여기에서는 국가 전략을 구성하는 부분별 전략으로서는 정치, 외교, 경제, 군사, 군비 통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이익이라든지 국가 목표와 상호 관련성을 우리가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외교와 경제는 어떤 우리가 관계가 있다냐 보면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고 경제력이 켜지게 될 때 외교 목표를 위해서 수많은 경제 정책 수단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제력이 켜질 때 우리가 수많은 이러한 경제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교와 군사를 우리가 보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상호 협력해야 하지만 선택 여하에 따라서 외교라든지 군사 외교, 강압, 또 강압 외교, 전쟁 등의 수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21세기 초에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사용 이후 외교라든지 민주적 가치, 문화를 중시하는 어떤 연성 권력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의 기술과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안보, 여기에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결론적으로 소결론을 보면 시대와 전략 상황에 따라서 변천하는 것이 국가 이익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상황과 가장 효과적인 이 부문별 전략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문별 전략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국가 이익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는 부문별 전략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고 이러는 또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되어가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입니다.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 부문별 전략의 우선순위 결정 요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요인 첫 번째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비전입니다. 여기에서는 국가 목표를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업의 회장이 회사의 목표와 가치관을 어떤 기업 내에서 전 직원과 소통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또 조정하고 통제하도록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회장의 어떤 임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국가 최고 지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에 대한 어떤 비전을 누구하고 소통합니까? 국민과 소통하고 국가의 어떤 이런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국가 지도자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분별로 전략적으로 수령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국회와 국민의 요구입니다. 자,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별 전략의 우선순위와 정책이 논의되고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어떤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야 하고 논의 과정에서 이런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1년 365일 계속적으로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 개방되어 있어야 되고 또 회의가 어떤 소규모적으로 소위원회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이 국회가 너무 많이 우리나라에 보면 이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다른 나라의 어떤 요구 수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과 이 정책 수단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어떤 요구 이것으로 인해서 전략의 우선순위에 결정에 큰 어떤 면에서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자원의 가용성입니다. 자, 이 대전략이 어떤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이 풍부한 부문의 전략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 자원의 가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이러한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경제 부문에 우리가 과거 5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런 우선 전략을 추진해 오다 보니까 국가의 우선 인재라든지 자원이 경제 부분에 우리가 집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가 전략상 최고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제 우선 전략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계속적으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시기에도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적 요인입니다. 자, 이 탈냉전 이후 세계는 어떤 군사 전략보다 협력과 대화를 통한 군비 통제 전략이 이제 우선시 되어가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이 북한의 어떤 위협이 불변하고 있으므로 군사 전략이 군비 통제보다 어떤 면에서는 우선시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과 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이러한 군비 통제 전략이 군사 전략보다 이제 우위에 놓이는 그러한 또 현상이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전략적 우리가 변화 요인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국제적 요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국제적 요인은 전략적 환경의 변화는 환경을 무시한 전략은 생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 우리의 어떤 국익 추구에 불리할 때 환경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 국제 질서에서 한 국가의 역할이 중심적이고 또 지도적이냐 또 어떤 면에서는 주변적이고 추종적이냐 이거에 따라서 국가 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국내 국제적 자원의 변화입니다. 이 전략은 이제 환경과 자원의 연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자원이 변동하면 전략의 우선순위도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오일 쇼크가 두 번 일어났잖아요. 1973년하고 그다음에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 이걸 통해서 자원이 없는 쪽과 있는 쪽의 대결이 어떤 심각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없는 쪽은 국내 국제정책 이런 경제정책에 일대 변화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현상이 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일 쇼크는 부존 자원이 별로 없던 일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전략형 자동차 제품이 여기에서는 미국 시장을 석권하게 되는 이러한 계기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의 변화는 어떤 기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변경시킬 뿐만 아니라 국력과 영향력의 어떤 상대적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강대국의 우리의 주문입니다. 자,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그 약소국은 강대국의 주문에 의해서 특히 이 안보 전략을 갑자기 수정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보면 미국의 어떤 북한 핵 문제가 우선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 개선을 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는 그 핵과 남북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러한 어떤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대북 정책이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이 대미 정책 우선순위를 갖게 되었는데, 이제 노무현 정부라든지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대북 정책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일대 어떤 변화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어떤 면에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함에 따라서 이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또 대미 정책은 어떤 면에서는 대북 정책보다 우리가 우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또 대미 전략보다는 대북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현대의 어떤 국제적 그런 전략, 국가의 전략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대 국가의 어떤 전략과 정책의 변화입니다. 자, 1980년대에 누적되는 어떤 이런 쌍둥이 적자로 인해서 경제 재정난이 봉착한 미국은 국내 산업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 일본과 한국의 전자제품을 통해서 이제는 제한을 시키는데, 어떤 제한을 시키냐면 덤핑 제소라든지 관세 인상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국의 전략과 정책의 변화는 전략의 우선순위 변화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소국인 우리는 강한 나라의 어떤 면에서 보면 전략 정책에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라든지 또한 우리와 남북 관계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떤 전략 정책은 어떤 그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국내적 요인으로 보면, 자, 국제적 요인과 이런 어떤 국내적 요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국제적 요인을 금방 말씀드렸고요. 국내적 요인은 어떤 국내 불만이라든지 국력 성장,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음에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기존 전략 수행 결과를 통해서 이 전략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계속적으로 여기에 통해서 가면은 다시 한번 여기로 오고 하는 거는 이 피드백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정되고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국내적 요인 한번 보죠. 자, 국내 문제점의 누적으로 인해서 국민의 요구가 폭발할 때, 자, 기존 전략이 문제점을 누적시키고 있어요. 악영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체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체 세력에 의해서 혁명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4.19라든지 5.16 혁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교체해 왔던 우리가 또 상황이 있었고요. 자, 국력의 신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보면 국력이 부강해지면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는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우선 정치를 통해서 어떤 자주국방의 요소를 우리가 가져오는 이런 현상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또 선거에 의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자, 민주국가에서는 자, 지도자의 비전과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선거에 의해서 지도자를 우리가 바꿀 것이냐, 계속 그 정당을 지지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다음에는 기존 전략이 달성 목표에 실패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자, 미국의 대북한 핵정책 추진에 있어서 클린턴 행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대북한 봉쇄 전략을 개입 전략으로 수정한 장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린턴 행정부 시대에 대북 전략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증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시 행정부에 있어서는 대북 전략을 수정해야 됐다는 거죠. 대북 전략 수정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대북 전략에도 어떤 면에서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론을 토봉해 보면,
자, 국제적인 요인 또 국내적인 요인 이런 것들은 국가 전략의 형성이면서도 동시에 전략 수행 결과의 어떤 환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변화현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과의 대전략이 올바로 수립되었는지는 이런 어떤 평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환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국가 전략은 수정하고 또 변화될 수밖에 없다.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한국의 국가 전략의 현 주소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은 불균형성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60년간 이런 안보는 미국 의존성으로 이 경제 발전만 이룩하게 된다면 자, 국가 지도자들의 생각은 정치, 외교, 군사, 군비 통제 등 이런 많은 부분의 전략 목표를 희생적으로 인한 불균형으로 이루어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불균형 성장은 군사 분야의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과 첨단 무기의 자립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인권과 소득 분배에 어떤 문제가 도외시됐고, 그 다음에 외교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대미 안보의 어떤 대북한 경제 외교의 추진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냉전 시대, 이제 탈냉전 시대로 세계화로 가고 있는 어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환경에서 불균형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국가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우리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국가 전략의 수동성입니다. 자, 한국의 전략은 상대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 그에 대응하는 대응적 수동적인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외교관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강대국과의 전쟁과 정책에 잘 맞춰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뭐냐면 자, 주변국의 전쟁과 정책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만 한다면 영원한 2등 국가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다른 나라의 전략과 정책을 바꾸서라도 국익을 확보하는 이러한 현대 전략에 맞지 않는 전략적 자세는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고정불변성입니다. 환경과 시대에 따라 전략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국가 이익도 어떤 시대적 환경과 공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에 잘 세운 전략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또한 현 시대에 맞는 것인지 이런 재검토를 통해서 수정이 필요하면 즉각 수정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부 지향성입니다. 한국은 수출 증대와 경제 성장에만 관심을 가진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국가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는 인식되어 왔는데 이제 1988년 서울 올림픽과 그 다음에 국방 외교 1995년에 덴마크 사회개발 정상회담 또한 에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많은 위상을 떨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문별 국가전략 간의 어떤 상호 무연계성입니다. 자, 한국의 국가전략은 부문별 전략과는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러한 어떤 민주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군사적 경제적 전략이 여기에서는 이 경제와 관련돼서 여기에는 통일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과 같이 전략 정책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한국적 국가 전략의 발전 방향입니다. 잘하는 것을 더 잘하다. 여기에서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첨단과학 기술의 국산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우리가 한다는 거죠. 자, 외교 안보 분야의 통일된 국가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안보 전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출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적극적 환경 조성 전략을 이제 수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 이후 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조건을 창출할 수 있는 외교 안보를 확대해야 되고 자, 국가의 분별 전략 간 불균형을 시정해야 된다. 국가의 어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거기에 가 있는 많은 우수 자원들을 지금 여기들을 분산할 수 있는 분산 배치해서 타 분야도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도입돼야 된다.
그다음에 체계적이고 통합된 통일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올바르게 수립한다면 4강, 즉 4강을 설득해 간다면 주도권을 쥐고 우리가 북한을 해결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의 우리가 국가안보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 발전 유지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이루어왔다 그러면 이제는 경제 발전을 통해서 타 분야들도 그런 것들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과 여러 가지 분쟁 요소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는 불균형이 아닌 균형적으로 발전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평화 통일, 즉 어떤 면에서 보면 한반도의 통일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나라의 어떤 통일을 주도해 나가고 또한 4강을 설득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된 국가가 아니라 통일을 꿈꾸며 염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적인 자세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국가안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한 짧은 기간에 많은 설명을 하기에 있어 또 어떤 면에서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토의하고 논의하고 또한 여러분들 그 문자를 주시면 여러분들에 대한 그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국가안보에 대해서 2주차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